여기로 가긴 힘들고, 지금 지금 밀물이 들어와서 여기로 가기 힘들고 절로 다시 돌아가야겠어요. 괜히 일로 다니다가 바위에 그냥 발 다치면 작살날 것 같고, 절로 돌아가가지고 요 구름다리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데아라는 게, 그러니까 히라보로 본 것, 인간이 본 것이란 뜻인데, 이게 이제 표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국 경험론하고 칸트 철학에서 표상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칸트가 이제 이 표상을, 이거를 이제 의식적인 표상하고 무의식적인 표상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의식적인 표상을 지각이라고 하고, 이 지각을 다시 인식과 감각으로 나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인식이 객관적인 지각이고, 감각은 이제 주관적인 지각이라 그래가지고 무시해버려요. 이거는 이제 전혀 인정을 안 해. 인식만 데이터로 인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인정하고. 그래서 이 인식이 이제 직관과 개념으로 나뉘는데, 직관은 좀 이게 1차적인 감각 자료인데, 개념이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 직관과 개념 중에서 이 선험적인 것이 이제 바로, 직관의 경우에는 시공간이고, 개념에서 이제 선험적인 거는 범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우리 인식의 형식인 거죠, 이게. 시공간은 감성의 형식이고, 12범주는 지성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틀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칸트 철학의 오류가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가 물 자체하고 표상을 다르게 놓은 거죠. 이게 처음부터 알 수 없다고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물 자체하고 표상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칸트는 이 물 자체하고 인간이 현실에서 지각으로, 경험으로 받아들인 그 지각 자료들, 이 표상이죠. 표상이 완전히 이제 같은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이렇게 딱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도 물 자체가 되는 거예요. 자연이 현실 사물들 아니에요. 현실 사물 자체들 아니에요. 자연도 물 자체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을 부정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과학은 감각을 인정하고, 개인의, 그 인간들의 감각이 받아들인 그 지각 자료들, 이것들을 모아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의 그 감각 자료가 일치한다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데이터로 보여줌으로써 이제 자연 법칙을 세우고 그러는 건데, 감각 자체를 부정하니까 과학적인 데이터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칸트 말로는 지가 뭐 근대 과학을 기반으로 뉴턴 물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철학을 세웠다 그러는데, 뉴턴 물리학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지가 원래 의도했던 거하고는 틀리게 반대로 나간 거죠. 그리고 칸트에겐 신도 이제 물 자체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도 물 자체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경험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없고, 경험 너머의 것이다. 그런 초월적인 것이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냥 물자체하고 표상을 분리했기 때문에 이제 당연한 결과인데, 그래서 칸트가 신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처음부터 표상과 물자체를 분리해놨으니까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거를 뭐 자기가 뭐 철학적으로 정립한 듯이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엔 또 뭐 도덕과 윤리를 위해서 신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모래바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쪽 바닥이 더 뜨겁네. 절로 가야겠어요. 절로 해서 그냥 둘러가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흉의 영향으로 완전 유물론적으로 신은 없다, 절대 부정하는 듯이 나가다가 나중에 뭐 도덕과 윤리를 위해서 신을 요청해야 한다고 태도를 180도 바꿔버리죠. 근데 그 신을 요청하는 그 도덕과 윤리라는 근거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러니까 뭐 칸트가 요청하는 신이 기독교의 신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칸트가 신을 요청하는 근거가,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를 위해서라는데, 거기서 요청하는 신이 이 종교적인 신이 아니고 그 사회적인, 정치 사회적인 신이에요. 그래서 리바이어던이라고, 그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이 있죠. 이게 공화국 체제를 이렇게 정립하는, 정당화하는 그런 책이죠. 이게 리바이어던이 이제 홉스가 그 자연 상태로 사람들을 놔두면은, 자연 상태에서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되기 때문에 전쟁이 끊일 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종식시키려면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내세워야 된다. 그래서 리바이어던이라는 게 구약에 나오는 괴물인데, 그 괴물과 같은 리바이어던이 공화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어떤 도덕과 윤리의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사람들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국가가 어떤 절대적인 악마죠, 악마. 리바이어던은 구약에 나오는 악마인데 악마가 필요하다는 논리예요. 신발을 신었어요. 그러니까 칸트도 홉스하고 똑같이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주기 위해서는 리바이어던이 필요하다, 그런 논리로 이제 신을 요구한다 그래요. 근데 리바이어던에서 말하는 신은 이게 종교적인 신이 아니죠. 이게 정치적인, 사람들을 그 공화국이란 체제에 복종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 사회적인 신이죠. 그래서 칸트의 신도 이게 기독교 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신으로 오해하는데, 기독교 신이 아니고 사실은 공화국이란 국가죠. 칸트가 원래 그 집안이 루터교인데, 어릴 때 그러니까 루터교 신학교에서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증오했다 그래요. 루터교, 개신교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칸트가 말하는 신이 이게 기독교 신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칸트의 순서 이승 비판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놨어요. 홉스의 주장처럼 자연의 상태는 부당함과 폭력의 상태이고,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상태를 떠나 자신을 법적 강제에 복종시켜야 하며, 법적 강제만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여 우리의 자유가 다른 모든 사람의 자유와 공존하고 바로 그럼으로써 공동적인 최선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놔가지고 칸트가 말하는 신이라는 게 리바이어던이라는 거, 기독교 신이 아니라는 거, 이런 거를 명시하고 아주 못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칸트의 신이라는 게 이게 그냥 물 자체죠. 그리고 또 물 자체에는 자연도 이제 칸트는 물 자체로 보고 있죠. 그래서 칸트한테 이게 신하고 자연하고 같은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칸트가 기독교적인 신을 요구하는 걸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리바이어던 공화국이고, 그리고 그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 스피노자는 자연의 신이라 그러죠. 그런 신을 의미하는 거지, 이게 기독교적인 신이 아니라는 거,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홉스가 말한 리바이어던이 이 칸트 이전에도 있었죠. 이게 로마도 공화국이었고, 황제가 나오기 전에는 로마 이후에 중세 뭐 베니스라든지 피렌체라든지 다 이 공화국들이죠. 기존에 이미 공화국 체제가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거를 이제 칸트가 요구한 거지 새로운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화국이라는 게 플라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체제죠. 플라톤의 대화평 국가가 그걸 공화국으로 번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이 칸트가 요구하는 신이 새로운 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고, 이게 이제 칸트가 기존에 있던 그 공화국 체제를 뒷받침하는 이념으로서의 칸트 철학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근대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계몽주의가 득세함에 따라서 그 계몽주의에 따른 근대 국가 체제 이념을 옹호하기 위한 그 철학으로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을 제시한 거지, 이게 전혀 뭐 새로운 게 아니죠. 이게 공화국 자체가 뭐 벌써 그때 이미 2000년이 넘는 체제였고, 이전에 존속된 체제였고, 2000년 이상 존속된 체제였고, 그래서 전혀 새로운 관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칸트가 그 계몽 시대에 계몽주의를 열렬하게 찬양하는 철학자로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자유죠. 자유, 근대적 자유. 근대적 자유를 이제 가장 많이 외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혁명도 찬양하고 나폴레옹도 찬양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칸트가 못 본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근대 계몽주의에서 이제 얘기하는 자유라는 게 그 정치적인 자유죠. 이제 개인이 탄생하면서 봉건 체제가 무너지고 개인이 탄생하면서 개인의 자유, 이런 거를 강조했는데, 이건 정치적인 자유죠. 근데 이 정치적인 자유를 이제 우리가 근대 계몽주의에서 얻었다고 하지만은 이게 전혀 실질적인 자유가 못 되죠. 경제적인 자유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치적인 자유는 허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칸트가 말하는 자유라는 게 정치적인 자유고, 경제적인 면은 전혀 도의시했죠. 그때 그 자본주의가 이제 전 세계를 패권을 차지하면서 내건 게 이제 계몽주의였고,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외치면서 정치적인 자유는 보장하는 듯 하지만은 사실은 경제적인 자유는 뒤로 자본주의를 공고함으로써 도리어 더 예속이 더 심해졌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칸트가 그렇게 이상화하는 실질적인 자유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죠. 거기에 이제 칸트가 그 근대 계몽주의에서 외치는 자유의 그 환상에 넘어가지 않았나. 그게 실질적인 자유가 못 된다는 걸 깨닫지 못했지 않았나. 이거는 이제 루터도 마찬가지죠. 루터도 종교개혁을 이제 추진하면서 그 봉건제도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얘기한 거 마찬가지죠. 근데 그게 종교적인 자유지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었죠. 영적인 자유지 정치적인 자유조차도 칸트는 부정했죠. 아니, 루터는 부정했죠. 그런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결국 이제 국가종교 체계를 찬양하는 국가종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종교개혁을 그렇게 왜곡한 거죠. 그런 면에서 칸트도 똑같은 오류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칸트가 말하는 자유라는 게 이게 근대 자본주의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대 자본주의라는 게 계몽주의 시대에 자유주의를 부르짖었으니까 그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죠, 이게. 이거는 자본의 자유지 우리가 현대에 말하는 그 인간 기본권으로서의 자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현대에도 많은 학자들이 이제 칸트를 자유주의 철학자로 평가하죠. 실제로 보니까 또 이 칸트가 그 독일 그 상인의 후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아마 영국인이에요. 독일 상인이 아니고 영국 상인의 후원을 받았다 그래요. 이게 유대인으로 보이는데 뒤에 유대 자본이 지원하지 않았나. 유대 자본의 지원으로 그 당시에 이제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는 그 유대 자본이 내세우는 자유주의를 위한 그 철학을 수립하는데 그 자본이 투여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칸트 철학이라는 게 근대 이후에 공화국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과도 독재 체제죠. 이 칸트 철학이 이런 과도 독재 체제를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제공한 게 아닌가. 응? 그래서 칸트가 위대한 철학자로 숭배받는 이유가 그 철학적 내용보다는 이런 근대 이후 자본주의의 매트릭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숭배를 받는 거지. 칸트 철학 자체는 계몽주의가 가진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저기 있다 왔는데 여기 바위에 노란 꽃들이 펴 있고 바위들이 좀 색깔은 좀 우중충한데 바위들이 멋있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칸트 철학이 이게 소피스트 철학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지네들만 소피스트들의 책을 지네들만 비밀리에 갖고 있으면서 이 표절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게 아주 비슷해요.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걸. 원래 이건 누구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칸트 철학뿐만 아니라 영국 경험론도 뭔가 이게 많이 비슷해요. 이게 소피스트 철학하고 뭔가 의심이 들어. 그래서 이게 이제 근대 이후에 그 유럽 철학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영국 경험론하고 그 대륙의 관념론이 이제 서로 막 싸우는 듯이 전개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르기아스 얘기할 때 이게 소피스트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기원전 5세기에도 이미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게 그때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에서 시작하는 관념론하고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론 헤라클레이토스하고 소피스트들이 전개한 경험론이 이게 서로 대결한 것이 이제 근대 유럽에서 재현된 거지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의 경우에는 그 프로타고라스가 인간 척도설을 내세우면서 이제 이 경험론이죠. 이게 이게 이제 상대주의 철학이 된 거고, 이 소피스트에 대항해서 이제 플라톤이 이데아서를 내세우면서 절대주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제 이율배반이라는 것을 제시하는데, 두 가지 모순되는 그 철학들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이율배반에서 서로 모순된 두 철학으로 이제 대표되는 게 플라톤 철학하고, 그 다음에 이게 플라톤의 관념론하고 그 에피쿠로스의 그 철학을 대비를 시켜요. 근데 에피쿠로스는 뭐 그렇게 독창적인 철학자가 아니고 소피스트보다도 훨씬 후대 철학이고, 소피스트의 경험론을 그냥 그대로 그냥 이어받은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그래서 에피쿠로스를 플라톤에 대비시키면 안 되죠. 칸트 철학 강의하는 분들은 그렇게 대비를 시키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보고, 플라톤 철학에 소피스트 철학을 대비시켜야 되는 거죠. 왜 근데 이 사람들이 소피스트 철학을 안 내세우냐 하면은 소피스트를 궤변론자라고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고, 칸트도 이제 에피쿠로스를 내세우지 이게 소피스트를 언급하지 않죠. 그것도 좀 비양심적인 거죠. 이게 뭔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고르기아스 철학을 표절하는 듯 하면서 소피스트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주 비양심적인 짓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 기원전 5세기에 관념론하고 소피스트의 경험론이 대결했던 것이 근대 이제 유럽에서 경험론과 관념론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논쟁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2500년 동안 계속 철학적인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이게 원래는 기원전 5세기에 그 관념론하고 소피스트의 경험론하고의 대결에 재방송에 불과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이에 철학적인 발전이 없었다. 그냥 반복만 하고 같은 얘기 반복만 하고 답습했을 뿐 새로운 발전이 없었다고 보는 게 이제 제가 보는 서양 철학사죠. 그래서 그 영국 경험론하고 칸트 철학이 이제 소피스트 철학에도 그대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우선 그 프로타고라스의 그 인간 척도설에도 보면은
그 인간 척도설에 이제 명시적으로 포함은 안 돼 있는데, 그 프로타고라스의 제자 중에 테아이테토스가 있어요. 플라톤이 이제, 아니, 소크라테스가 그 플라톤 대화편에서 테아이테토스하고 논쟁을 하는데, 거기서 테아이테토스가 알은 감각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알은 경험에서 온다는 거죠. 이게 선천적인 거는 없고, 선천적인 거를 부정하고, 이데아 같은 걸 부정하고, 우리가 현실적인 경험에서 우리가 지식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이제 테아이테토스는 아주 어린애예요. 어린애. 그때 뭐 우리나라로 나이로 따지면 중3 정도 기껏해야 어린애라서 그 테아이테토스의 철학이라고 볼 수 없고, 테아이테토스가 프로타고라스의 제자의 제자예요. 손자뻘인데, 손자 제자뻘인데, 그 프로타고라스한테 배운 걸 그대로 얘기한 거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테아이테토스라는 대화편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뭔가 알고 있는 자는 알고 있는 바로 그것을 감각하는 것으로 제겐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떠오른 대로 하자면 알은 다름 아니라 감각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이제 그 로크의 경험론, 로크 책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거죠, 이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왜 경험론이냐 그러면은, 히라버에서 이제 이 알다라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에이도라는 동사가 있고, 이건 보다라는 뜻이에요. 눈으로 보다. 그리고 에피스타마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거는 경험을 통하지 않고도 선험적으로도 아는 것도 포함해요.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게 이제 에피스타마이, 이걸 이제 에피스타마이를 통해서 얻는 지식을 에피스테메라 그러는데, 이거 지식이라고, 지식, 암, 뭐 인식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다라는 동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 경험을 강조하는 게 에이도죠, 에이도. 그리고 어떤 경험을 통하지 않은 선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를 에피스타마이. 여기서 이제 에피스테메, 지식이란 명사가 나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알미 있는데, 이게 소피스트들은 지식을 에이도,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진짜 지식으로 본 거고,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에피스타마이 동사를 통해서 아는 에피스테메를 지식으로 이제 봤다는 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사람이 지나다니니까 막 흔들려요. 흔들려서 무섭네. 무서워.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지식이라는 게 선천적으로, 선험적으로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봤죠. 이데아가 대표적인 거죠. 이데아는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영혼이 그 하데스에서, 저승에서 본 것, 그게 이데아의 뜻이 본 것이란 뜻인데, 하데스, 저승에서 본 거가 이데아예요. 이데아는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거고, 저승에서 영혼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게 이데아예요. 이건 경험하고 전혀 상관없이 얻는 지식이죠. 근데 이 소피스트들이 이렇게 지식을 감각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로크의 경험론도 이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로크가 1690년에 인간 오성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주장하는 게, 우리가 사물에 대한 인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에 대한 경험을 가질 경우에 있어서 뿐이다. 뭐 아까 알면
감각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이게. 그래서 로크의 알미라는 거, 지식이라는 거는 경험이고 감각이라는 거하고 똑같죠. 경험은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소피스트에서 그 테아테토스가 알은 감각이다라는 게 이렇게 영국 경험론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척도설도 이게 칸트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칸트 철학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인간 척도설이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들이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있지 않은가에 대한 척도이다. 여기서 이 척도란 말이 바로 이게, 척도란 개념이 바로 이제 칸트의 그 범주 개념하고 같은 거죠. 척도라는 게 기준이잖아요. 범주도 이게 틀이니까, 사람이 인식하는 틀, 기준이죠, 이게. 응? 여기 파도가 막, 이제, 만조가 됐어요, 만조. 파도가 세네. 그래서, 이 칸트가 인간 척도설을 베낀 게 그 칸트의 범주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에 프로타고라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를 이제 인간 척도설을 현상론적으로 해석한 게 이제 맹인 디디모스라 그랬는데, 그 디디모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는 말한다. 있는 것들에게 있음은 드러남에 있다. 그는 말한다. 곁에 있는 당신에게 나는 앉아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만 곁에 없는 그 사람에게 나는 앉아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내가 앉아 있는지 앉아 있지 않는지는 불분명하다. 예컨대 나는 달을 보지만 다른 사람은 보지 않는다. 그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달이 있는지 있지 않은지는 불분명하다. 이게 이제 현상론적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요새 양자역학 해석하고 같다는 거죠, 이게. 양자역학에서 이제, 관찰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없다. 그 대상은 없다. 달을 보지 않으면 달은 없다. 이게 요새 유행하는 양자역학적인 해석 아니에요? 이게 이제 현상론적 해석하고 같다 그랬죠. 요게 이제 이게 영국 경험론하고 똑같아요. 이게 또 전에 버클리의 관념론하고 똑같다 그랬죠. 응? 그래서 이 디디모스의 그 현상론적 해석을 약간 변형하면은 버클리 철학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 있는 것들에게 있으면 드러남에 있다고 했는데, 요렇게 이제 프로타고라스 인간 척도설을 해석했는데, 요거를 말을 바꾸면은 이 드러남을 감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있음은 감각에 있다, 존재는 감각에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거를, 이 말이 그러니까 그 버클리의 관념론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버클리가 이제 영국 경험론이지만 존재는 지각이라 그랬죠. 지각이 이제 이게 감각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뭐 보든지 듣든지 해야지 비로소 이렇게 존재하는 거지, 보지 않으면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이걸 버클리 관념론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건데, 그 디디모스의 그 인간 척도설의 현상론적 해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대로 베낀 거죠, 뭐. 응? 그래서 버클리가 인간 지식의 원리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거 제가 베트남 갔다가 비행기 안에서 잊어버린 책이죠. 이 책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 사물들은 바로 사물들을 지각하는 마음들 또는 사유하는 것들 없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각을 해야지 존재한다는 거죠. 지각하지 않으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했는데, 이게 인간 척도설을 뭐 표절한 거죠. 표절.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이 형산론적 해석이 좀 과도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래, 나중에 그것도 수정했죠. 아, 과도한 거 아니다. 내가 틀렸었다. 잘못 생각했다 했는데, 다시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과도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달을 보면 달이 있는 거고, 달을 안 보면 없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게 이제 요새 양자역학 해석하고 일치돼가지고, 이제 이게 맞는 것처럼, 진짜 진리인 것처럼 막 요새 유행하는데, 과도한 해석 맞아요. 왜냐하면 그 양자역학이라는 게, 그 양자역학의 주류 해석이 이제 닐스 보어를 중심으로 한 코펜하겐 해석 아니에요? 이게 이제 코펜하겐 해석에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달을 봐야 있는 거고, 안 보면 없는 거다. 이게 이제 왜 이런 코펜하겐 해석을 했냐 하면은, 이 닐스 보어가 상대론자예요. 상대주의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양자역학을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 이 상대론은 프로타고라스니까 프로타고라스 철학하고 일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자역학이 뭐 그 현상론적 해석에 맞다는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대로 해석을 했는데, 똑같은 거지. 동어 반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근거가 못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추가로 발견한 게, 그러니까 현상론적 해석이 이 과도한 해석이라는 근거가, 그러니까 이게 인간 척도설을 왜곡한 거예요. 이게 플라톤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디디모스도 플라톤하고 똑같이 해석을 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인간 척도설을 어떻게 왜곡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있는가에 대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있지 않은가에 대한 척도라 그랬는데, 이 플라톤이나 디디모스는 척도란 말을 빼버렸어요. 빼고,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있는 각각의 것들은 내게 나타나는 그대로 내게 있고, 그런가 하면 자네에게는 자네에게 나타나는 그대로 있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해석했고, 디드모스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것들에게 있음은 드러남에 있다. 프로타고라스는 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있음의 척도라 그랬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있다고 하면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있다란 말은 진리란 말이에요. 있는 것은 참이고 진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플라톤이나 디디모스처럼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있는 것 그대로 있다. 우리가 각자가 감각하는 그대로 진리다, 이렇게 참이다, 이렇게 되는데, 프로타고라스는 그게 아니라 그 있음에 대한 척도라는 거죠. 척도. 이게 진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진리나 참이란 얘기가 아니라 진리나 참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진리나 참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플라톤이 참과 거짓의 문제로 인간 척도설을 왜곡을 했어요. 왜곡을 하고 이제 그거를 현상론적 해석으로 이제 디드모스가 해석하고, 이게 이제 양자역학으로 이어지고 하면서 오해가 계속 내려져 온 거죠. 그 다음에 이 칸트 철학이 또 고르기아스를 고르기아스가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고르기아스가 이제
아무것도 있지 않다. 있어도 사람들이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 해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다. 이 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무것도 있지 않다는 말은 이제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을 반대한 거죠.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가 존재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비존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반대해 가지고 한 말이고, 그래서 파르메니데스는 이제 존재는 바로 사유다. 버클리는 아까 이제 존재는 지각이다 그랬죠. 이 말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그래서 파르메니데스가 관념론의 이제 시조라고 할 수 있는데, 버클리도 이제 관념론인 거죠. 이게 경험론이 또 관념론이라는 게 또 아이러니죠, 이게. 그래서 영국 경험론이 제가 보기에는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한 관념론인데, 그러니까 물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표상뿐이다. 우리가 우리 인간 지각 체계로, 인식 체계로 받아들인 외부 사물에 대한 1차 자료, 이걸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표상이 물 자체하고 같은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이 표상이라는 게 이제 관념이거든요. 이게 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표상이 이데아죠. 바로 이데아. 영어로는 표상이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플라톤의 이데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국 경험론이 말로만 경험론이고 철저한 관념론인 거죠. 머릿속에만 있는 모든 것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관념밖에 없는 거죠. 외부 사물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보르기아스의 두 번째 줄 얘기는 있어도 사람들이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 사물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물 자체 개념이죠, 이게. 물 자체 개념을 보르기아스가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알 수 있다고 해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다.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의 한계를 지적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보르기아스 할 때 보르기아스에 따르면 말은 그 자신밖에 있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인데 실제를 그것이 그런대로 그 자신 안에서 생성하는데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말이 실제를 충실하게 재생한다고 주장하는 그 정도만큼 그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히라버로 아파테가 속임수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이 노자의 도가도 비상도하고 거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언어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고, 객관적인 인식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알아도 말할 수 없으니까 남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남들이 똑같이 생각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험적 영역이라는 게 이제 칸트가 어떤 객관적 인식, 객관적 인식을 증명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자체가 선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결정적으로 이제 이 고르기아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있음은 뭐뭐로 보임을 만나지 못하면 불분명하고, 뭐뭐로 보이면 있음을 만나지 못하면 허약하다. 뭐뭐 있음 요거를 개념이라고 바꾸고, 그리고 뭐뭐로 보임을 직관으로 바꾸면, 직관으로 바꿔도 되고 감각으로 바꿔도 되고, 있음을 개념으로 바꿔도 되고 뭐 존재로 바꿔도 되고, 이렇게 바꾸면은 개념은 직관을 만나지 못하면 불분명하고, 직관은 개념을 만나지 못하면 허약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말이 떠오르지. 칸트가 사고는 내용이 없으면 공허하고 직관은 개념이 없으면 맹목적이다.
여기서 사고는 개념하고 똑같은 말이고 내용은 직관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바꾸면은 그 고르기아스의 말 중에 불분명을 공어로 바꾸고 허약을 맹목적으로 바꾸면은 칸트의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우연히 이런 심오한 철학적인 내용이 우연히 같을 수가 있나요? 이건 뭔가 칸트가 고르기아스의 우리 자기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고르기아스의 그 자료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 그렇게 추측해요. 이 말이 그러니까 칸트 철학을 대표하는 말인데 똑같은 말을 고르기아스가 했다는 거는 뭔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에게 알은 감각이고 그 인간 척도서를 현상론적으로 해석하면 있는 것들에게 개념은 감각 또는 직관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에게 개념은 감각 또는 직관에 있는 거죠. 개념이 감각이나 직관에 의존하는 거죠. 감각이나 직관에 따라서 개념이 결정이 되는 건데, 고르기아스는 여기다 한 가지를 더하죠. 고르기아스를 번역하면은 개념은 직관을 만나지 못하면 불분명하고 직관은 개념을 만나지 못하면 허약하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직관이 개념에 의존하죠. 반대로.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척도설은 개념의 직관 의존성을 얘기한 것이고, 고르기아스는 여기다가 직관의 개념 의존성까지, 그러니까 개념과 직관이 상호 의존하는 거죠. 고르기아스가 더 이제 프로타고라스의 인간 척도설을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타고라스가, 고르기아스가 프로타고라스보다 더 철학을 일반적으로 정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 고르기아스가 더 멋있다고 그랬던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칸트 철학이나 영국 경험론에서 보면은 이게 소피스트 철학하고 유사한 점이 엄청 많아요. 고르기아스의 경우는 이게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거는 표절했을 가능성이 엄청 높지 않나. 이것들이 비밀리에 소피스트들의 책을 지네들만 소장하고서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식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이 소피스트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그 저작들이 다 남아있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게 불가능한데, 이 칸트 철학을 보면은 이게 뭔가 이것들이 소피스트의 책을 숨기고 있으면은 이게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공개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허황된 게 아닌 게, 그리스 유물들 있죠. 고대 그리스 유물들 중에 그 박물관에 있는 건 일부예요. 그 많은 것들이 외설적이라 그래가지고 공개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건 모르지, 일반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외부에 알려지지가 않은 거지. 그것처럼 이것들이 지네들끼리만 이렇게 숨겨두고 있는 게 있다면은 소피스트 철학이 부활하는데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진짜 음모론이지만 그럴 가능성도 아주 희망을 버릴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중국 철학에 대해서는 못했는데 지금 배터리 다 떨어져 가지고 아까 또 열받아 가지고 한번 또 꺼지고 오늘 촬영이 수조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명가 철학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가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 중국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중국 철학하고 서양 철학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많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